자, 우리가 경력 개발 계획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전 시간까지 개인 개발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개인 개발 다음에 경력에 따라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생산의 효율성의 증진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개발과 연계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경력 개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력 개발 제도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력 개발 제도의 배경에 대해서도 일본의 종신 고용제에서 발전됐다는 거와 한편으로 미국에서 자, 이 1955년도에 미국 육군에서 문관의 인사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죠? 왜냐하면 군대에서 이 문관이 있어서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문무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자, 그러한 시도로서 이 제도가 경력 개발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는 것 저번 시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 경력 개발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자 이때 개인을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직장인이라고도 뭐 그렇게 표현합시다. 개인적으로 경력 개발 계획서라고 합시다. 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자, 이와 관련된 것이 몇 페이지에 나오면 32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3번에 보시면 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경력 자, 이거 좀 늘려볼까요? 경력 개발 계획의 구성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과연 나의 조직 내에서의 나의 경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업원으로서의 나는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계의 요소로 삼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대략 5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가 바로 전문 영역의 설정이고요. 두 번째가 직능 등급의 설정이에요. 자, 세 번째가 경로 계획표의 작성이에요. 네 번째가 교육 훈련과 자기 개발 프로그램의 작성인 거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평가 카운셀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운셀링은 쉽게 말해서 평가에 대한 상담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직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교재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직위, 직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선 직능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 우선은 용어의 정의부터 하고 들어가죠. 자, 직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자, 여러분 한글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직업이나 직무에 따른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자,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더라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무는 뭘까요? 직무로 합시다. 그럼 직무는 뭐가 있습니까? 직무를 다시 한번 사전으로 볼까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맡는 사무라는 것이죠. 자, 직업상의 책임을 맡는 사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직능이라는 것은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자,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능력을 물어보는 건 직능이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자, 그렇다면 이런 능력이 뭐뭐가 필요하냐를 사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걸 직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영어 교사라고 해봅시다. 영어 교사. 영어 교사에게 봅시다. 영어 교사에는 뭡니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다면 가르칠, 즉 교사의 책임을 맡는 사무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자, 숙제 검사를 한다든지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전달할 수 있는 법들 그런 것들이 사무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다시요. 자, 영어 교사의 능력에서 필요한 사무를 우리가 직무, 영어 교사의 직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직위, 여러분도 아마 행정학이라 인사론을 배우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직위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직급도 있지요. 자, 직위와 직책과 직급이 있습니다. 예. 자, 직위라는 것은 뭡니까? 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우리가 처음 들어가면 여러분 선임하고 주임한 다음에 대리를 달죠. 그 다음에 보통은 과장을 달고요. 그 다음에 뭐 차장, 그다음에 부장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사가 되고요. 이사에서 좀 더 이제 높아지면 상무와 전무, 그 다음에 뭐 부사장이 있을 수도 있고 사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위에는 이제 부회장, 회장이 있죠. 바로 이러한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직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이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직무상의 우리가 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전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직무상의 계급이라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승진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통은 선임 주임이 아니라 선임 주임 이렇게 별로 일반 회사에서는 많이 부르진 않아요. 대리에서 과장을 올라갈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승진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는 직위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만큼 책임이 어떻습니까?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승진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이때는 맡은 바 책임이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직책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있다 보면 우리가 파트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장이 있고요. 파트장이 있고 그 위에 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장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학교 행정실에 가보면 뭐 과장 다음에 부장 다음에 뭐 실장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건 그 기업 혹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직위를 어떻습니까? 직위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어요. 직책은 이러한 직책은 직위와 별개로 나누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승진을 하더라도 다시요. 직위가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직책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육행정직 공무원 7급이 초등학교 행정실의 실장이 돼요. 그런데 반해서 교육행정직 7급이 그죠? 고등학교 행정실에서는 뭐가 되냐면 과장이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분명히
그죠? 분명히 계장이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뭐 계장이라고 합시다. 실장을 부서장으로 여기면 보통은 계장 이렇게 나요. 그죠? 또 달리에는 뭐 팀장이라도 놓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직급이에요. 똑같은 우리 직급입니다. 이거 직급이라 합시다. 직급은 직위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요. 똑같은 직위죠. 교육행정직 7급이라는 직위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실장과 계장 팀장이라는 직책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과장인 내가,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합시다. 자, 연구개발부서에서는 팀장이지만, 그죠? 우리가 그냥 파트장이라고 합시다. 파트장이지만, 똑같은 과장이,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미안합니다. 자, 과장이 연구개발부서는 팀장이지만, 과장이 기획실에서는 파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 조직에 따라서 그래요. 똑같은 직위죠. 똑같은 과정이라는 직위지만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팀장과 파트장이라는 직책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교장 선생님이지만, 그죠? 자, 교육청에서는 과장과 국장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도 맞아요. 교장 선생님이라는 직위가 어떻습니까? 동일한데 맡고 있는 직책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직급이라는 거, 아까 제가 직급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잠깐만요. 자, 직급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합시다. 직급이라는 건 직위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좀 더 직위를 세분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같은 과장이라도, 그죠? 우리가 같은 과장이라도 경력에 따라 호봉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과장 2호봉, 과장 7호봉 했을 때 어느 과장님이 좀 더 조금 그나마라도 직급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과장 7호봉이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건데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 뭐 7급, 9급, 7급, 5급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일반 기업에서는 이걸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죠? 근데 이것은요 직급인데 일반 기업에서는 잘 사용 안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죠? 기업 효율화 때문에 그런데 조직의 효율화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관료제에서 요렇게 나눠지는데 여기다 또 나눠본다고 합시다. 과장님을 또 나눈다 해보세요. 그러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사회 트렌드를 따라가야만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여러분들 자, 직급을 잘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직급은 대부분은 공무원에 좀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계속 강의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뭐 직능, 직무, 그 다음에 직위, 직급, 직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재로 돌아와서 자, 1번 한번 봅시다. 전문 영역의 설정이라고 경력, 개발, 계획의 구성 요소로 삼고 있는데요. 대상이 되는 전체 직위 가운데서 각각 직능상 동일 계열에 속하는 것을 종합하여 전문 영역으로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자, 직능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능상 동일 계열에 속한 것들을
종합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크게 봐서 사무직원이 있고 연구개발하는 직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 직원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홍보, 세일즈, 마케팅 부서가 있습니다. 자, 각각은 다루고자 하는 뭡니까? 각각은 다루고자 하는 직업적인 특색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직무가 다른 거죠. 그죠? 직무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가 다르면 당연히 직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니까 직능상의 동일 계열을 총합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자, 홍보, 카운셀링,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를 하나로 묶어요. 그럼 홍보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자, 판매 부서에 있다. 판매부. 그럼 여기서 홍보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 우리 카운셀링도 좀 해야 됩니다. 카운셀링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 마케팅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직능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직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부라는 것은 뭡니까? 직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판매부에서 필요한 직능을 나눠보면 이런 것들이라는 직무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직무의 총합인 직능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전문 영역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간단하게 말해 드릴게요. 판매부서의 직원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직업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능력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하나로 쭉 설정을 해 본다는 것이죠. 그죠? 다음에 두 번째가 직능 등급의 설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전문 영역 안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 했습니까? 전문 영역이라고 해서 전문 영역은 직능 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판매 부서에 있는 직원이 인사 능력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죠? 자, 전문 영역 안에 지위를 필요로 하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직능 등급의 설정인데요. 전문성 정도에 따라 등급 차별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그죠? 홍보는 몇 등급이 되고 카운셀링 몇 등급이 되는가 마케팅은 몇 등급이 되는가 이렇게 쭉쭉쭉 나눠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경력, 계획표의 작성이에요. 자, 전문 영역 안의 직위 사이에서 어느 직위에서 어느 직위로의 승진이나 이동을 나타내는 경로 계획표를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뭘 위해서 하냐면 승진, 전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보. 그렇다면 그죠? 이것은요. 순환 배치를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동을 위해서 경로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훈련과 자기개발 프로그램의 작성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평가 카운셀링이죠. 자, 평가 카운셀링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구성원의 업적과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바탕을 둔 구성원의 승진이나 이동에 대해서 상담과 조언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전문 영역 설정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져 있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승진 전보 할 수 있는 이미 경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부서에 가면 이러한 평점을 다시 말하자면 종업원 개인들한테 다 계획표를 다 받아요. 그래서 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관리만 하면 될 겁니다. 그죠? 단지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경력 개발 계획을 잡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경력 개발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뜻이죠. 봅시다. 네 번째, 우리가 경력 개발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죠? 자, 기본 원칙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인사부서에 있는 담당자고 각 종업원들이 굉장히 많죠. 직무에 따라서 그죠? 발전시켜야 되는 직능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부서도 있고 인사부서도 있고요. 연구개발부서도 있고요. 자, 그러다면 그 종업원들에게 맞는 경력 개발을 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기준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여기에서는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들. 왜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요. 직무에 따라서 올라가요. 다시 말하자면 인사부서의 대리, 인사부서의 과장, 인사부서의 차장, 그 다음에 이게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홍보부서의 선임, 주임, 홍보부서의 대리, 홍보부서의 과장 이렇게 늘어요. 그렇다면 갑자기 홍보부서에 있는 과장을 연구개발부서의 과장으로 연구개발 순환 배치, 물론 순환 배치는 할 수 있죠. 물론 순환 배치는 할 수 있지만, 그죠? 여기서 순환 배치라는 것은 뭡니까? 조직의 효율성과 타 조직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뭡니까? 뜬금없이 부서 배치를 해버려요. 그죠? 그러면 적재적소에 그 종업원이 들어가가지고 그 과장이 들어가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하죠? 못합니다. 따라서 경력 개발을 하는 데에는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 종업원의 적성, 지식, 경험, 기타 능력과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직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승진 경로 확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여기 봅시다. 자, 들어갔더니 선임이고 그 다음에 퇴직할 때까지 선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을까요? 한번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특채 형식으로서 그 사람이 요즘에는 뭐 과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특채 형식으로 과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평생 과장입니다. 만년 과장이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만큼의 승진하고자 하는 동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승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경력 개발을 하더라라는 뜻이에요. 개발을 한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 여기서는 후진 양성의 원칙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즉, 자, 329페이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줄에 경력 관리는 인재 확보를 외부에 스카우트하는 방법보다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양성한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인사 원칙에는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외부에서 특별하게 인재를 뭔가 영입해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부에서 승진시키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임용의 종류라고 좀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임용의 종류. 물론 이때 임용은 채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용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아까 있다 했었죠? 외부 임용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규 임용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공채 형식을 띄고 있죠? 또 하나는 내부 임용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재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신규 임용은요, 또 나눠져요. 공개 경쟁 채용으로 나눠지고 또 하나는 특별 채용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자, 특별 채용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2004년도에 이 교사들을 퇴직시켰습니다. 명예퇴직을 많이 시켰는데요. 이때 교사 수급에 불균형이 일어나서 퇴직했던 초등학교 교사를 다시 임용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퇴직자의 재임용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 채용이죠. 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자격증 우리가 소지자로 합시다. 소지자의 특별 채용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런 회계사를 필요했을 때 우리는 공채 형식을 빌어서 특별 채용을 하는 거죠. 보통 이럴 때는 조금 높은 직책을 주기도 합니다. 그죠? 조금 높은 지위를 보통은 이제 회계사를 가져가나 그러면 이제 과장부터 시작하긴 하는데요. 자, 요즘에는 조금은 대리까지도 내려간다고나 하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도 직책은 파트장을 보통은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 채용의 형태가 있고요. 그죠? 또 공개 채용이라는 거 우리가 시험을 봐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때는 또 한 번 알아봐야 되는 것이요. 공개 채용 내에서도 제한 경쟁이 있습니다. 그죠? 제한 경쟁. 자, 공개 채용에 제한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만 지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병원의 의사들 이럴 때는 의사 자격이 가진 사람만 지원해 주세요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내부에서 임용되는 건 우리가 뭐가 있냐? 승진이죠. 뭐 배치 전환, 우리가 승진 순환 배치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임용에는 두 가지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자, 죄송합니다. 후진 양성의 원칙에서 빌어본다면 경력 개발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능한 인재의 확보인데 요때는 뭐지요? 경력 개발하는 것은 이거겠어요? 이거겠어요? 당연히 내부 임용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봅시다. 모든 사람이 들어갔을 때 선임이지만 예를 들자면 사장님 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것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부 임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된 거죠. 그럼 내부 임용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은 자신의 경력 개발을 잘 관리했더라라는 말이라고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경력 개발의 원칙이 뭐냐면 경력 개발 기회의 원칙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능력 발전을 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해봅시다.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죠? 조직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만약에 어 그죠? 그래서 경력 개발 기회의 원칙을 준수해야지만 공정하게 나도 승진할 수 있구나 또는 나도 타 부서로 갈 수 있구나 이에 대한 느낌을 종업원들이 가지게 되고 좀 더 자신의 능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력 개발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이 무조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명심해 주시기 자, 이쯤에서요. 우리가 사정을 넘어가기 전에 자, 330페이지 경력 개발의 체계와 모형에 앞서서 이 책에서 조금 부족했던 게 아쉬웠던 점이 근무 성적 평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자, 잘 한번 쭉 보신 분은 알 수 있을 텐데요. 근무 성적 평정이 사실은 인사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거의 인사부서의 한 반을 이 업무를 하신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죠? 자, 근데 근무 성적 평정에서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지 또 한편으로는 자, 부족한 직능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알맞은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직업 상담을요. 자, 그렇다면 근무 성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죠? 자, 근무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개념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다시 말하면 근무 성적이라는 건 근무 실적과 또 근무 수행 태도, 한편으로 근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이고 이에 대한 다시 봅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무 수행 능력에 대한 자 체계적이고 자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인사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사행정 자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인사 자료로 한다는 것은 평가만 하고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도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이 어떻게 변했나? 옛날에는 평가만 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피드백을 줌으로써 자, 결국에는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근무 성적 평등의 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 상벌의 목적으로 사용되겠죠? 그죠? 이때 뭐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승진을 해주는 거라든지 뭐 표창이라든지 성과급 줄 때 이렇게 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 하나 더 합시다. 교육 훈련을 줄 때도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교육 훈련을 갈 때 아무나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뭡니까? 조직에서 열심히 한 사람을 보내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느냐? 이러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근무 성적 평정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에 근무 성적 평정은요, 한마디로 또 왜 필요하냐? 자, 채용 시험의 그죠? 타당도
타당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놨다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채용 기준이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이해가십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죠? 자, 승진이라든지 표창 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교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요. 자, 다음에 교육 훈련 수요의 파악. 우리가 요구 분석도 요구 분석이랑은 좀 달라요. 요구 분석은 어떤 수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뭡니까? 설문조사이고 교육 훈련 수용이 아니라 수요죠. 수요를 파악해 보는 것도 역시 근무 성적. 왜냐하면 요구 분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이 지금 일한 능력이 떨어졌구나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가장 근무 성적 평정하는 것은 근무 수행 능력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근무 능력 향상을 구가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 근무 능력의 향상, 근무 수행 능력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은 근무 성적 평정의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평정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 평정 주체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대략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상급자 평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면 평정이 있어요. 다면 평정은 우리가 다면 평가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교장 선생님을 교육청에 있는 그죠? 교육청에 있는 국장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국장이 평가도 하겠지만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부하가 상급자, 상사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위아래에서 모두 평가하더라. 따라서 이걸 다면 평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면 평정. 그죠? 자, 심지어는 이때 다면 평정에서 들어가는 사람 것은 뭐 상, 하, 플러스 민원인, 플러스 여러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를 우리가 다면 평정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상급자 평정은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고 빨리 이루어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그 사람의 전반적인 모습을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죠? 다면 평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가등 평균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래요. 좋은 쪽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한편으로 행정적인 비효율이 발생될 수도 있겠다라는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이건 하나 알아둡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평정에 오차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평정의 오차가요. 자, 다시요. 평정의 오차가 저는 아이고 잠깐만요. 평정의 오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 대략 9개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사부서에 가서 평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에 대한 비판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한 자, 승진은 결국에는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왜 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뭡니까? 객관적인 자신의 근무 평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득을 시켜줘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나의 평정이 잘못되면 안 되는 신뢰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정의 오차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갑시다. 자, 연쇄 오차입니다. 연쇄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쪽으로,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은 쪽으로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1, 2, 3, 4 비슷하게 후광 효과인데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 2, 3점에다가 1, 2, 3 항목에 항목 만점자는 4점에도 만점을 그냥 부여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그다음에 집중화 오차가 있습니다. 이게 중심화 오차라고도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무난하게 이제 1에서부터 5점 중 3점 부여.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무난하게 중간 점수로 대부분 평정한다라는 뜻이죠. 나중에는 실제로 평정 결과를 보면 3점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 평정 결과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더라 라고 한다면요. 그죠? 이렇게 집중하 예를 들자면 1점부터 또 10점 중에 만점이 이제 10점이더라 그러면 그래 나는 8점을 기본 점수로 주고 시작하겠어 라고 해서 잘 모를 때는 이제 8점을 부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관대화 혹은 이거와 반대는 엄격화의 오차가 있어요. 자, 이거 그렇죠? 관대화는 뭐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하 직원. 그럼 반대로 엄격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라도 점수를 낮게 주겠죠? 내가 싫어하는 부하 직원. 이럴 때 이 관대화, 엄격화에 따라서 평정자에 따라서 이제 오차가 나게 되는 거죠. 자, 논리적 오차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이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죠? 자, 논리적으로 오차가 날 수 있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기억력이 높으면 지식이 높습니까? 기억력과 지식은 서로 어떻죠? 다시요. 기억력과 지식. 자, 이것은 서로 뭡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높으면 지식이 많겠지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뭡니까? 기억력과 지식은 그죠? 평정에 상관이 없네요. 평정에 상관이 없어요. 그죠? 기억력이 높으면 지식은 많아질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여기고 그냥 기억력만 보고 지식이 많구나라고 뭡니까? 지식에 만점을 부여하는 경우가 바로 논리적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말하면 자, 고정관념에 대한 오차. 저 사람은 원래 못하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해가지고 딱 픽스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뭡니까? 점수를 맞춰버리는 거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점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맞춰버린 겁니다. 이게 고정관념의 오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규칙적 오차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한 평자가, 그러니까 A 평정자가 B 평정자보다, 그죠? 계속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죠? 계속 규칙적이죠? 계속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뭡니까? 한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월등히 좋은 점수를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 이때 계속 주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대비 오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차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밥 먹고 났을 때 우리가 평가하면 좀 잘 주죠? 그죠? 좀 잘 줘요. 그다음에 유사 오차가 있습니다. 유사 오차는 자, 자기와 유사하면 점수 잘 줌이란 거죠. 아, 대비 오차 안 했네요. 대비 오차. 그죠? 자, 직전의 뭡니까? 피평정자와 비교한다는 거죠.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미스터 트롯에서 그죠? 예를 들면 1등이랑 붙었던 그 사람이 아무리 노래를 못 부른다 손치더라도 1등과 붙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대략 한 3등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러고 뭡니까? 대비를 하는 거죠. 이거 오류죠, 사실은.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흔히 평정자로서 가질 수 있는 오류예요, 오류. 좋아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다시 말하자면, 자,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 인사평정을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경력 개발의 체계와 모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